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성어의 형성과 분류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합성어, 내가 아까 합성어는 뭐와 뭐가 합해진 게 합성어라 그랬죠? 네. 어근과 어근이 합해진 게 합성어예요. 우리 합성어의 종류에는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통사적, 이거 오탄 거 아시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는 뭐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냐? 여러분, 선생님이 문학 수업할 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일 때 통사는 뭐라 그랬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라는 거는 통사가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결합된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동일한 게 통사적 합성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 아니면 문법 결합 방식. 체온 앞에 뭐가 온댔어요? 관형사가 온댔죠. 그래서 관형사 플러스 체온하면 네, 문장 구성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런 것과 동일한 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의 예는 명사는 두 번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팥과 죽이 합해진 팥죽,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의 명사, 이거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요 찬밥을 보면 차다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왔고 그다음에 밥이 돼서 밥은 밥인데 무슨 밥? 찬밥.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거죠. 이 차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관형어가 된 거죠. 관형어는 역시 체언을 꾸며줍니다. 명사 꾸며줘요.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똑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볼거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거 질병명인 볼거리 질병이 아니라 눈에 볼 만한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어근에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온 관형어고요. 여기에 거리라는 명사. 이 거리는 길이 아니라 뭔가 볼만한 그런 물건들, 뭐 행사들, 이런 볼만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그래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관형어 플러스 명사 구조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다음에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이 연결해 주는 보조적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 줄 때 우리 본용언과 보조용언 연결해 줄 때 선생님이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생각할 때도 중간에 연결해 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있었듯이 걷다, 걸어가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걷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가다가 붙은 거예요. 근데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간 뒤엔 항상 어미가 있어야 돼요. 어간과 어간은 절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걷다에 어미, 어가 결합하고 그다음에 어간, 가가 결합한 거죠. 그런데 디귿이 왜 리을이 됐어요? 모음어미가 와서 디귿 불규칙. 네. 우리 용언의 불규칙 현상 기억나시죠?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 네. 여러분 꼭 불규칙 활용할 때 디귿 불규칙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건 불규칙 현상에 의해서 리을이 된 거고 그래서 어간과 어간은 바로 결합할 수 없더라. 그 사이에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된더라. 그러면 이거는 문장의 그런 일반적인 구성에 따른 겁니다. 네. 알아듣다도 마찬가지예요. 알다에 어미, 아가 붙은 거고 듣다가 온 거죠. 그래서 연결 어미로 연결해 주는 건 우리 문장 구성에 맞아요. 그래서 이거 통사적 구성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옆에 한번 좀 써 주세요. 자, 써 주세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요거 뭐 숫자로 따지자면 1, 2, 3 있잖아요. 요거 1, 2, 3만 있느냐? 아니에요. 통사적 합성어의 방법 네 번째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명사와 뭐가 결합하냐면 용언이 결합할 때도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먼저 들어보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다 같은 경우는 뭐와 뭐가 결합한 거냐면 이거를 문장 형식으로 바꿔주면 힘이 들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격조사는 모두가 알만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리 문장에서. 네, 모두가 다 알만한 격조사 자리일 때는. 그래서 요때는 뭐가 생략된 형태라고 본다면 조사가 생략됐구나. 그러면 조사가 생략된 거 문장에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래서 힘들다 통사적 합성어. 힘이 들다. 주어, 서술어, 관계죠. 네, 요거 주어 다음에 서술어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격조사 생략한 거고. 이거 통사적 합성어예요. 우리가 또 요것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본받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본받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본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본이라는 건 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요거 생략해서 본받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문장의 통사 구조에 맞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부사어에 플러스 용언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사는 원래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잖아요. 용언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예는 그래서 이것도 문장 구조에 맞아요. 그래서 요거의 예는 뭐가 있냐면 "잘 되다." "우리 됐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어때요? 이거 부사고 요거 용언이잖아요. 부사 용언 네. 이거 문장 형식에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 위에서 나왔었는데 부사는 여러분 기억나요? 부사는 관형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주고 또 부사도 꾸며주고 꾸밈이 되게 많다. 그래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잘, 못 이건 잘 플러스 못.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좀 이것도 다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죠. 뭐 그다음에 곧 그다음에 곧잘. 곧잘한다 할 때 곧 플러스 잘 모두 다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다. 이거 모두 다 뭐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 통사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이거 암기해야 되나요? 이 6개 다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요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기로 줄 수도 있지만 보기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 형식 명사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관형사형 용언 나올 때는 중간에 연결해 주는 어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용언이 올 수 있고 이때는 조사가 문장으로 바꿨을 때 조사가 생략됐는지 보면 돼요. 힘들다, 힘이 들다. 본받다, 본을 받다. 그다음에 용어는 부사어가 꾸며주고 그다음에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니까 요런 형태는 통사적 합성어다. 요거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의 비는 당연히 아닐 비겠죠. 그쵸? 통사, 일반적인 문장 구조가 아닌 합성어예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되게 요게 다예요. 우선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간이 나오면 반드시 원래 뭐가 있었어야 돼요. 어간은 항상 뭐랑 결합한다? 어미랑 결합한다. 그런데 이 예를 볼까요? 접칼을 볼게요. 이거 원래로 쓴다면 풀어 써 준다면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이에요? 접는 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접다, 접고, 접으며 이때의 느는 어미인데 원래 이렇게 어미가 살아 있으면 이건 문장 형식에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길 보니까 이 는이 없어지고 바로 어간에 칼 우리가 칼 핵심 의미 어근이잖아요. 어간 다음에 어미가 없이 바로 어근이랑 결합되는 거는 문장 구조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덮밥, 덮은 밥, 꺽쇠, 꺾은 새. 여기 모두 다 뭐가 있었어야 돼요, 원래? 어미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미가 없잖아요. 어간 다음엔 항상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없이 바로 결합했어. 이거 비통사야.
그다음 또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되게 간단해요. 어간이 오면 항상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어미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검다, 붉다, 어간, 어간. 이것도 열고 닫다, 열, 닫, 어간, 어간. 앞에 검고, 열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어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미가 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간끼리만 나오고 있어요. 어간, 어간 결합한 거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부사는 뭘 꾸며 주는 거예요? 부사는 용언, 서술어, 동사, 형용사를 꾸며줘요.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아니면 관형사를 꾸며줘요. 하지만 명사를 꾸며주진 않아요. 왜? 명사는 뭐가 꾸며줘요? 관형사가 꾸며주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척 이거 부사가 결합해서 또 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사는 명사인데 앞에 척 보면 알아. 뭐 이런 식의 부사가 왔어. 이거 문장 구조에 안 맞아. 그다음에 부술 이것도 부사인데 바로 명사에 결합했어요. 네. 명사에 결합할 수 없거든요. 명사는 관형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비동사적 합성어예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우리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독서, 등산 모두 다 뭐예요? 한자어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에서 우리말 어순과 뭐 한 경우 다른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볼게요. 우리 이거 한자를 보면 독은 읽을 독. 이게 서술어야. 읽다야. 그다음에 서는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서독이 됐어야 돼. 책을 읽다잖아. 근데 여기서는 책을 읽다로 거꾸로 갔고요.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등은 오를 뜬. 등, 산은 산. 그럼 산을 오르다. 우리나라 문장 어순이랑 거꾸로 됐죠. 요것도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구분을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학습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가면서 봐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몇 번 강조해요? 자, 왕별. 이건 별표 5개짜리, 왕별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요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복합적 합성어와 그다음에 복합적 파생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모의 평가에도 출제됐었고요. 문법은 중요한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제된 거 계속 출제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요런 거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놀이터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놀이터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자, 이거는 우선 그 형태를 나눠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직접 구성 요소를 뭐 한다?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질 수 있는 만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쪼개 보는 거예요. 그럼 놀이터를 우선 2개로 쪼개 봅시다. 어떻게 쪼개져요? 놀이터는 우선 놀이와 로 꾸며주죠. 놀이 플러스 터로 꾸며주죠. 자, 그러면 여기 터는 더 꾸며져요? 터는 더 꾸며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놀이 더 꾸며줍니까? 아, 네. 놀이는 더 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질 수 있어요? 놀다에 뭐가 결합한 거예요? 이가 결합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놀다. 이거 노는 거의 핵심 의미죠. 이거 뭐예요? 놀다 어근입니다. 그런데 노는 것에 명칭을 붙이게끔 하는 이라는 접사. 접사가 붙어서 노는 것의 이름이라는 놀이가 됐어요. 네, 노는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접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놀이만 본다면 어근과 접사가 결합됐으니까 뭐예요? 파생어예요. 놀이만 보면 파생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어인 놀이에 뭐가 결합했어요? 이거 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터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이에요. 의미 가졌어요, 터는. 이거 명사예요. 네. 뭐 우리 꿈터 할 때의 터도 장소예요. 어근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놀이는 파생어이지만 요 파생어 안에 어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파생어를 또 다른 어근으로 봐요. 그러면 최종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최종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최종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를 뭐라 그러냐면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또 다른 예로 여러분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 뭐가 있냐면 음 회덮밥 보겠습니다. 회덮밥을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이거 위에처럼 요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회덮밥을 우선 두 개로 쪼개 보세요. 여러분, 회덮 플러스 밥이에요? 그럼 회덮 혼자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쪼갠다고 할 두 개로 우선 쪼갤 때는 각각 혼자 쓸 수 있는 형태로 쪼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혼자 쓸 수 있는 형태로 쪼개 주면 회 플러스 덮밥입니다. 우리 회도 혼자 쓸 수 있고 덮밥도 혼자 쓸 수 있죠. 그러면 회 더 이상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어근이에요. 그럼 덮밥은 어떻게 돼요? 네. 덮밥은 다시 덮 플러스 밥으로 꾸며지 쪼개집니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덮다. 이거 밥에 뭔가를 덮은 거잖아. 덮다. 의미 있죠. 이 덮도 어근이고요. 밥도 어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덮밥만 보면 이것만 보면 합성어예요. 그런데 요거 자체가 하나의 어근이 돼. 합성어 자체가 하나의 어근이 돼. 그래서 최종은 합성어라는 어근과 회라는 어근이 최종으로 만난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어근과 어근이 만났으니까 최종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예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 우리가 새우볶음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새우볶음. 여러분 이것도 기출 단어예요. 자, 새우볶음 나눠 봅시다.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새우와 볶음으로 나눠지죠. 새우 혼자 쓸 수 있죠. 볶음 혼자 쓸 수 있죠. 그러면 새우 더 나눠져요? 새 플러스 우 하면 의미가 정말 그 생선 아니 생선은 아니지. 그 갑각류의 그 새우가 아니잖아요. 그럼 새우는 요거 자체가 어근이고요. 그다음에 볶음은 네, 이거 원래 볶다라는 어근에 음이라는 명사로 만들어 주는 접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볶음만 보면 이것만 보면 파생어예요. 그런데 요 단어와 또 다른 단어가 결합할 땐 이 파생어의 어근이 있잖아. 그럼 이거 자체를 하나의 어근으로 봐.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최종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조합으로 최종적으로 합성어냐 파생어냐라고 구분을 해 주는 걸 우리가 복합적 합성어, 복합적 파생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왜 계속 합성어만 복합적 합성어만 보여주나요? 최종 파생어가 되는 것도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최종 합성어가 되는 예는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집집이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나눠 볼게요. 우리 집이라고 나누지 않고 집집 플러스 이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는 혼자서 못 써요. 이거 접사예요. 그다음에 집집은 집과 집이 만난 거잖아요. 집 하나의 어근이잖아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 결합한 거니까 집집만 봤을 때는 합성어지만 최종 결합은 이랑 했어요. 그럼 합성어랑 접사가 만난 거니까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최종은 파생어가 된 거죠. 요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거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파생어의 형성과 분류에서 어근의 앞에 접사가 결합한 거, 그다음에 어근의 뒤에 접사가 결합한 거,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여러분. '아, 이게 접사구나.'라고 쭉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는 우리 이거 6월 모평에서 나왔었잖아요. 요건 아니구나. 동음이어와 비슷한 그 형태만 똑같은 거 나왔었죠? 네. 그 6월 모평 얘기는 네 머릿속에서 지워 주시고요. 자, 단어의 의미 한번 볼게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거 유의관계, 그다음에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거 반의관계, 그다음에 더 큰 게 작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 여러분, 이과 애들은 생명 이렇게 분류표 뭐 이렇게 할 때 그 종 이런 거 분류할 때 이렇게 하나씩 위로 더 크게 가잖아요. 요런 게 상하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 관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유의 관계고요. 자, 반의 관계는 여러분, 반의 관계가 글쎄 예전에 수능에 나왔었어요. 네, 반의 관계는 그래서 유의 관계는 비슷한 말, 의미가 비슷한 거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반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둘 이상의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의미상 짝을 이뤄. 의미상 짝을 이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하나가 빠졌어요. 요소만 반대되거나 대립해야 돼. 요소만 반대되거나 대립돼야 돼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요 예로 한번 볼게요. 소년과 소녀는 의미를 나눠 보면 우리가 음 네. 다시 할게요. 소년과 그다음에 소녀는 왜 반이 관계냐. 우선 요소 분석을 해 볼게요. 요소로 보자면 이거는 둘 다 사람이에요. 네. 둘 다 사람이죠. 그다음에 둘 다 나이가 어려요,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소녀, 소년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자,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다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것도 볼까요? 소년, 소녀. 결혼한 사람을 얘기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을 얘기해요? 결혼 안 한 사람. 보세요. 요소는 다 똑같아. 하지만 이거는 소녀는 남성이고 소녀는 여성이에요. 요렇게 한 요소만 대립되죠. 반대되죠. 한 요소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를 반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자, 여러분, 요거를 한번 봐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할아버지와 소녀는 반의 관계예요? 이거 반의어라고 할까요? 할아버지와 소녀 반대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반대말이 소녀인가요? 아니죠. 이건 반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우선 보세요. 둘 다 사람이라는 요소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선 할아버지는 남자일 때 쓰고 소녀일 땐 여자일 때 써요. 하나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을 때 써요. 소녀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을 때 써요. 네. 요거 두 개에서 우선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반의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반대말은 반의어는 우리가 할머니라고 하지 소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게 예전에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상하 관계는 의미상 상하 관계라는 거는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세요. 끼라는 것은 우리가 줄로 된 걸 다 현악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야금도 현악기, 바이올린은 갑자기 서양인가? 뭐 바이올린 말고 그러면 검은고도 현악기, 그다음에 아쟁 같은 경우도 현악기일 것 같은데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현악기가 요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크게 포함하는 현악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이어라고 하고요. 이렇게 현악기에 포함되는 각각의 요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중에서 시험에 수능에 나왔던 빈도로 치자면 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이 상하 관계, 뭐 유의 관계는 가끔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말고사까지의 이론 설명 끝.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지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구분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 복합적 합성어, 복합적 파생어 요거 구분해 주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반의 관계는 하나만 차이가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똑같아야 된다. 요거를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론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